오후 2시에 햇살이 거실 통창을 넘어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집니다. 빛의 입자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공기, 소음 하나 없는 적막함.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풍경은 저 오은주의 완벽한 왕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왕국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쇼윈도라고 해야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신일.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백합 꽃잎을 조심스럽게 쓸어봅니다. 시들지 않도록 매일 물을 갈아주는 이 꽃처럼 저 또한 이 집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오브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손끝에 닿는 꽃잎의 감촉이 서늘합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들어 이미 거울처럼 광이 나는 식탁을 다시 한번 닦아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티끌 하나라도 눈에 띄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오니까요. 남들이 보면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겁니다. 강준호라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건축가 남편의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 그리고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제 삶은 멀리서 보면 분명 희극이고 가까이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정물화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물화 속에 사과가 썩어가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겉은 붉고 탐스럽지만 속부터 검게 물러터지는 그 소리 없는 비명을 말입니다. 저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제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립니다. 띠리리.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공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는 서둘러 표정을 점검하고 행주를 제자리에 놓은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당겨 온화한 미소를 만듭니다. 다녀오셨어요. 준호 씨가 들어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슈트핏, 은은하게 풍기는 우디 계열의 향수.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세하게 코를 찡긋거립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저를 훑어봅니다. 마치 건축 현장의 감리사가 부실 공사를 체크하듯 제 옷차림과 표정, 그리고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스캔하는 눈빛입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 같습니다. 왔어. 집이 좀 덥네. 환기 안 시켰어? 그의 첫마디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분명 아까 환기를 시켰지만 그의 까다로운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변명거리를 찾느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네.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잠깐만 열었다가 닫았어요. 금방 에어컨 켤게요.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으려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준호 씨는 혀를 차듯 짧게 숨을 내뱉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짓눌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압박합니다. 은주야, 내가 늘 말하잖아. 변명부터 하지 말고 해결을 하라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 하나 지적하면 꼭 토를 달더라. 그의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긋나긋하고 교양 있는 어조였죠.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는 제 폐부를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리모컨을 찾아 에어컨을 작동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뒀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비에 점심에 고기 먹었어. 당신은 내가 밖에서 뭐 먹고 다니는지 관심이나 있어?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나 좀 내와. 드레싱은 그 시판 소스 말고 저번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오일 써서. 준호 씨는 늘 이런 식입니다. 제 질문은 무가치하고 제 선택은 늘 오답이죠. 저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정육점을 다녀오고 핏물을 빼며 보냈던 3시간을 떠올렸지만 이내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에게 제 노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냉장고에서 야채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상추를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거실에 남편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 오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도마에 칼이 닿는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제 불안감도 증폭되어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오늘 낮에 뭐 했어?
카드 명세서 날아왔던데. 또 백화점 갔었어? 저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 네, 문화센터 등록하느라 결제한 거예요. 저번에 말했던 사진 수업. 사진? 준호 씨가 부엌 쪽으로 걸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묘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야, 당신이 무슨 사진을 찍어? 기계치라 밥솥 타이머도 가끔 헷갈리면서.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겠지. 돈 아깝게 왜 그래? 이번엔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고. 제가 용기를 내어 말대꾸를 하자 준호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를 진정시키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봐, 또 고집 부린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내가 하는 말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조언인데 그걸 꼭 꼬아서 듣더라. 얼굴 봐. 지금도 잔뜩 굳어가지고는. 당신 오늘 약은 먹었어? 약.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 기질이 있다며 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처방받은 신경 안정제를 꾸준히 먹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제 의견을 내세우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그는 언제나 그것을 증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은 기분 괜찮아서. 거봐, 약을 제때 안 먹으니까 이렇게 날이 서 있지. 당신 본인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숨 막혀. 당신 눈빛 지금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약통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플라스틱 통 안에서 찰찰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먹어. 그리고 샐러드 말고 그냥 배달이나 시키자. 당신 손 떨리는 거 보니까 음식 맛도 없겠네. 준호 씨는 혀를 차며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뉴스의 앵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온한 저녁 풍경.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저라는 오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려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걸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된 자기 검열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 없이 마른 목구멍으로 알약을 삼켰습니다. 씁쓸한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 껐습니다. 여러분, 약 기운이 퍼지면 저는 다시 온순하고 착한 아내, 이 아름다운 유리정원에 어울리는 조용한 장식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삼켜지지 않는 알약 하나가 목에 걸린 듯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필름 카메라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건 아마도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저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거실 통창을 뚫고 들어온 빛은 대리석 바닥에 내려앉은 미세한 먼지 한 톨까지 비춰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습관처럼 극세사 걸레를 들고 그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거실, 각 잡힌 쿠션, 색깔별로 정돈된 책장. 이 완벽한 쇼룸 같은 공간이 바로 저 오은주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강준호 씨가 설계하고 제가 관리인으로 고용된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소음이 멈추자 집안은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문득 시선이 복도 끝, 굳게 닫힌 팬트리룸, 아니, 우리가 창고라고 부르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지저분한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걸 혐오했기에
온갖 잡동사니는 그 문 뒤로 유배되어 있었지요. 저는 홀린 듯 그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멸균된 거실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 그 구석진 곳, 쌓여있는 리빙박스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낯익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검은색 가죽은 곳곳이해져서 희끗희끗했고 어깨끈은 낡아 너덜거렸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지잉-. 그 안에는 차가운 금속성을 띤 저의 20대 니콘 FM2 필름 카메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릿속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고 초점 링을 돌려보았습니다. 흐릿하던 창고의 전구 불빛이 서서히 또렷한 원형으로 맺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카메라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렌즈 속에 맺힌 세상은 남편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전리품을 챙긴 병사처럼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부드러운 천을 찾아 렌즈에 쌓인 20년의 세월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솜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광택이 되살아났습니다. 렌즈 안에 조리개가 조여지고 풀어지는 모습이 마치 숨을 쉬는 동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띠리링-. 그 소리는 마치 제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남편의 귀가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등 뒤로 숨기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지? 그 짧은 망설임 사이 준호 씨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차림으로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 곰팡이 냄새 같은데.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공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식탁 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아, 창고 정리를 좀 하느라고요. 환기시킬게요. 창고? 거길 당신이 왜 건드려? 사람 부르라니까. 먼지 마시면 또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을 거면서. 그의 말투는 걱정을 가장한 비난이었습니다. 당신은 약해 빠졌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익숙한 명령.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져두려다 식탁 위에 놓인 이질적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낡은 카메라에 꽂혔습니다. 저건 또 뭐야? 준호 씨가 턱끝으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물건을 지칭하는 그 태도에는 명백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카메라를 들어 셔터 레버를 감았습니다. 대학 때 쓰던 카메라예요.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아직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찍어볼까 해서요. 제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기어들어갔습니다. 남편 앞에서만 서면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준호 씨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사진? 당신이? 그는 물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생물체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심심해서 하는 소꿉 장난이라도 하려고. 요즘 문화센터 다니는 여자들. 죄다 목에 카메라 하나씩 걸고 다니더니 당신도 그 유행 따라가시겠다? 유행이 아니라 나 원래 사진 전공하고 싶어 했잖아. 당신 만나기 전에는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었고. 은주야?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식탁을 돌아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함보다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옛날 얘기 그만해.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끈기 없잖아. 작년에 헬스 끊어놓고 며칠 나갔어? 프랑스 자수 배운다고. 재료 잔뜩 사놓고. 지금 어디 박혀 있는지 알기나 해?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어서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헬스를 그만둔 건 남편이 운동복이 너무 야하다고 지적해서였고, 자수를 그만둔 건 그가 실밥이 날린다고 싫어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저를 무능하고 끈기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냥 취미로라도 내 시선을 갖고 싶어서 그래. 제가 소심하게 반항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제 손에서 카메라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의 겉면만 훑어보았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겠다고? 당신 손목도 안 좋잖아. 괜히 돈 쓰고 몸 버리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내가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밖에서 얼마나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 그는 카메라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물, 렌즈 안에 곰팡이 핀 거 안 보여? 이거 수리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나오겠다. 그냥 버려 냄새 나니까. 준호 씨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듯 등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은 뭐야? 나 오늘 속 안 좋으니까. 자극적인 거 빼고 알아서 준비해. 또 메뉴 못 정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버려진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렌즈 깊은 곳에는 세월의 흔적인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고 무겁고 비효율적인 고물. 남편의 눈에 비친 카메라는 곧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카메라를 다시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속을 달래줄 죽을 끓이기 위해 앞치마를 둘렀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다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의 열기를 빨아들이는 느낌. 그 서늘함이 묘하게도 제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버려? 냄새나니까. 남편의 그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눈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초점링을 돌려 굳게 닫힌 안방문을 조준했습니다. 뷰파인더 속의 세상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흐릿하게 날려버릴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 철커덕. 셔터를 눌렀습니다. 필름도 들어있지 않은 빈 카메라였지만 그 기계적인 파열음은 그 어떤 대포 소리보다 크게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니요, 여보. 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함부로 정리할 수 없는 내 시간이니까.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렌즈 닦는 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끈기가 없다고 했나요? 저는 오늘 이 렌즈를 닦고 또 닦을 생각입니다. 이 렌즈의 곰팡이가 사라져서 투명한 유리가 제 눈동자를 온전히 비출 때까지. 오후의 햇살이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거실 천장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리 정원 속에 갇힌 제가 쏘아 올린 아주 작지만 선명한 구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낡은 눈으로 저만의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비웃고 깎아내려도 뷰파인더 속의 피사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인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담동의 브런치 카페는 한낮의 햇살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빛이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잔을 영롱하게 비추었고 제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그 빛처럼이나 날카롭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화려한 소음 속에서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사람처럼 멍하니 포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신일. 접시 위에 놓인 에그 베네딕트의 노른자가 터져 흐르는 모습이 마치 어딘가 고장 나버린 제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운주. 너 이번에 남편이 차 바꿔줬다며? 미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는 제 의지가 아니라 남편 강준호 씨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골라준 전시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겠다. 우리 남편은 기념일도 까먹는데 준호 씨는 진짜 완벽하다니까. 돈 잘 벌어 자상해. 밖에서 딴짓도 안 해.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찬사가 이어질수록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완벽함.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그 완벽함이 축복이겠지만 제게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나 요즘 좀 힘들어. 집에 있으면 꼭 벽이 나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어.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연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신이. 어머, 은주야,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알지? 남편이 돈 벌어다 줘. 애들 유학 다 보내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모님 소리 듣는데 뭐가 힘들어? 우울증이니 뭐니 하면서. 괜히 유난 떨지 마. 그거 다 보게 겨워서 그래. 맞아, 나 같으면 춤을 추겠다. 내가 아직 덜 절박해서 그래.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역시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밖의 사람들조차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다시는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인의 부러움 속에 질식해 죽어가는 것, 그것이 제 운명인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기,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이 저를 반겼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모델하우스 같은, 아니 거대한 무균실 같은 이 공간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습니다. 신삼.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가전제품을 점검하는 수리공의 시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점심때 지났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통제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친구들 잠깐 만났어요. 미연 씨네. 그 여자들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나 나누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 당신한테 안 좋아. 봐, 벌써 표정이 어둡잖아. 또 무슨 안 좋은 소리? 듣고 와서 예민하게 굴려고? 그는 혀를 차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감정의 원인이 그에게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저 오만함. 그는 저를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 혹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환자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집에 얌전히 있지. 왜 밖을 나돌아? 당신은 체력도 약하면서.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들어가서 약 먹고 좀 자. 약 먹고 자. 그 말은 저를 입닥치게 하는 가장 세련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껍데기만 남고 오은주라는 알맹이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제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되어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옷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세상을 담던 유일한 창이었던 낡은 필름 카메라.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미약하게 남아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소꿉장난이라 비웃었지만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초급 사진반 모집. 마우스 커서가 등록 버튼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당신은 재능이 없으니 금방 포기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낙원에서 질식하지 않으려면 저만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했습니다. 클릭.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팝업 창이 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강 신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남편의 허락 없이 감행한 작지만 위대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렸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약품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웬일인지 최고급 향수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강사는 렌즈의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네모난 프레임 안으로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뷰파인더 속의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찰칵. 셔터가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로지 제가 선택한 피사체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남편의 비난도 친구들의 조롱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도 그 사각 프레임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시들해진 화분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남편이라면 갖다 버리라고 했을 그 볼품없는 식물이 제 렌즈 안에서는 기묘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링을 돌리자 흐릿하던 세상이 또렷해졌습니다. 아, 어쩌면 제가 맞추고 싶었던 건 카메라의 초점이 아니라 흐릿해진 제 인생의 초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좋네요. 시선이 아주 솔직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뷰파인더가 향했던 곳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쁜 꽃을 찍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늘을 찍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제가 아직 서툴러서. 아니요, 서툰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요. 그녀는 무심한 듯 툭 내뱉고는 제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슬픔을 예민함이나 병으로 취급했지만 처음 본 이 낯선 여자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카메라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쳤습니다. 다시 순종적이고 행복한 강준호의 아내라는 가면을 써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카메라의 무게가 제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마사지 받았다더니 얼굴이 좀 폈네. 역시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니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무심함에 상처받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 속에 카메라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찍은 것은 화분이 아니라 제 영혼을 옥죄던 감옥의 창살을 끊어낼 작은 톱날이었다는 것을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그 짧은 시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살아 숨쉬는 오은주였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외출이 언젠가 들통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이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삶의 셔터를 누를 준비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여자가 그 안에 서 있더군요. 목 단추를 끝까지 채운 블라우스는 마치 저의 숨통을 조이는 목줄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늘 강조하던 강준호의 아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깊숙한 곳에는 묵직한 이질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낡은 필름 카메라. 그 차가운 금속성이 엉덩이를 툭툭 칠 때마다 저는 죄를 짓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몰래 문화센터 사진 수업을 등록하러 가는 길, 고작 취미 생활 하나를 시작하는 일이 제게는 마치 불륜을 저지르러 가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오후 2시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투명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문화센터의 낡은 벽돌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알던 그 완벽한 무균실 같은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시큼한 현상액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집안에 세련된 디퓨저 향기와는 전혀 다른 날 것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 구석진 의자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은퇴한 노신사들이나 시간을 때우러 온 듯한 주부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카메라 렌즈 캡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여자가 바람처럼 들어온 것은 죄송합니다. 버스가 늦게 와서요. 신사. 그녀 미정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커트머리에 물감인지 먼지인지 모를 얼룩이 묻은 헐렁한 야상 점퍼.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신발이었습니다. 뒤축이 다 닳아버린 끈이 풀린 컨버스 운동화. 준호 씨였다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을.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왜 그리도 눈부시게 자유로워 보였을까요? 그녀는 제 옆자리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던져놓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카메라 니콘 FM2죠? 불쑥 던져진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맞아요. 와, 관리 진짜 잘하셨다. 완전 새 것 같은데요? 저는 험하게 써서 다 찌그러졌는데. 신호.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져 황동색 속살이 드러난 카메라는 마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제 카메라는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처럼 매끈하기만 했지요. 마치 저와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강사는 칠판에 피사체와 교감하기라는 주제를 적어놓고는 30분 동안 자유롭게 건물 주변을 찍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밖으로 나갔지만 저는 렌즈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화려하게 핀 화단의 꽃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예쁜 것은 집에도 넘쳐났으니까요. 저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흑백으로 재단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건물 뒤편 그늘진 벽에 덩그러니 놓인 깨진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줄기, 반쯤 깨져 흙이 쏟아져 나온 그 초라한 화분이 어쩐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기계적인 셔터 소리가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길 왜 찍어요?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정 씨가 캔커피를 홀짝이며 제 어깨 너머로 피사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좀 지저분하죠?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저는 습관처럼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우울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질색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세상을 삐딱하게 봐? 라는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렌즈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요. 미정 씨가 제 카메라 렌즈 앞을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 외로워 보이는데요. 네. 은주 씨라고 했나? 아까 출석 부를 때 들었어요. 은주 씨 사진엔 슬픔이 묻어 있네요. 순간 쿵 하고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예민하다, 배가 불렀다, 히스테리 부린다라고 평가받던 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낯선 여자가 그 감정을 슬픔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미정 씨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제가 찍던 깨진 화분을 턱을 괴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빛이 잘 드는 곳만 찍으려고 하잖아요. 쨍하고 화려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거. 근데 은주 씨 시선은 그늘에 머무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남편은 제가 너무 어둡다고 싫어해서요. 저도 모르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버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색으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론가예요.
예술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정답이지.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어서 아름다워요. 은주 씨 사진은 진짜 같잖아. 꾸며낸 가짜 웃음보다 100배는 더 우아해. 우아하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하지만 완벽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서조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우아함은 값비싼 옷과 교양 있는 말투였지만 미정 씨가 말하는 우아함은 제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길 때 미정 씨가 제게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신구, 다음에 출사 한번 같이 가요. 우리 그늘진 곳만 골라서 찍으러 다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십. 주머니 속의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숨막히는 외로움이 어쩌면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 아니라 나만의 색채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거실의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 씨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허둥지둥 저녁 준비를 하러 갔을 겁니다. 어딜 그렇게 쏘다녀? 옷걸이 그게 뭐야 먼지 냄새 나네. 그가 코를 찡긋거리며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블라우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미정 씨에게서 옮겨온 옅은 땀 냄새와 현상액 냄새, 그리고 거리에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쾌한 오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카메라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문화센터 다녀왔어요. 사진 찍으러요. 사진? 참 기가 차서. 당신이 뭘 안다고 사진이야?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럴 정성 있으면 애들 간식이나 더 신경 쓰지 그래. 준호 씨는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테이블에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라며 꼬리를 내렸겠지요. 하지만 귓가에 미정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어서 아름다워요. 저는 남편의 눈을, 아니 렌즈를 통해 보듯 그를 응시했습니다. 찌푸린 미간, 경멸이 서린 인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거만한 자세. 그는 제 남편이기 이전에 훌륭한 피사체였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라는 제목을 붙이면 딱 좋을 아주 적나라한 피사체. 저도 알아요, 여보. 제가 입을 열자 준호 씨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제 눈엔 아름다워요. 제가 찍은 것들이요. 뭐, 아름다워. 당신 약 안 먹었어? 무슨 헛소리를.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그의 말을 자르듯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먼 배경음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미정 씨라는 낯선 타인이 건넨 작은 불씨 하나가 제 안에 꺼져가던 등대를 다시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한 감옥 밖에는 헝클어진 머리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카메라는 그 세상으로 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뷰파인더 속 세상은 네모난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그 프레임을 통해 저는 비로소 프레임 밖으로 탈출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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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가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찰칵. 그 건조한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에 정막을 베어낼 때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렌즈를 집 안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삶의 감옥인 이 유리정원으로 돌린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미친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된 여자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남편 강준호는 늘 제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고 기억력이 뒤죽박죽이며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낡은 필름 카메라의 정직한 눈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소파, 각이 잡힌 쿠션,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대리석 바닥. 렌즈 너머로 보이는 우리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박제된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완벽함 속에서 저는 질식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걸 행복이라고 불렀지요. 저는 숨을 멈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띠리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조건반사적인 공포. 저는 황급히 카메라를 소파 쿠션 뒤로 밀어넣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거실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다녀왔어. 집안 꼴이 왜 이래? 공기가 탁하잖아. 준호 씨의 첫마디는 언제나 지적 아니면 불만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하루 종일 파란 불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제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불결함이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물잔을 건네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환기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냄새나요? 준호 씨는 제가 건넨 물잔을 받지 않고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탁! 물이 컵 밖으로 찰랑거려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당신 또 그 표정이네. 억울하다는 그 눈빛. 내가 뭐 큰 거 바랐어?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 하나 유지 못하니까 하는 소리잖아. 은주야, 너 요즘 약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처럼 느껴져 작아지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요. 더 신경 쓸게요라고 사과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등 뒤, 쿠션 뒤에 숨겨진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대꾸를 하자 준호 씨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보듯 혹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을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의사 말이 뭐가 중요해? 같이 사는 내가 죽겠는데. 너 요즘 문화센터인지 뭔지 다니면서 바람 들었어?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 그는 젓가락을 집어들며 반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비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쿠션 뒤에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식탁 아래로 렌즈를 숨긴 채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그의 표정을 포착하고 싶다는 욕구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저는 식탁보 아래에서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철컥. 미세한 소리가 났지만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듯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짜다. 넌 10년을 살아도 간 하나 못 맞춰? 됐어. 입맛 떨어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가 남긴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국은 짰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고혈압 때문에 늘 저염식을 요구했고 저는 전자염도계로 수치까지 확인하며 요리했으니까요. 예전에 저라면 제 혀를 의심하며 자책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짐짓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찍힌 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감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작은 방 벽장에 만들어둔 간이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등을 켜고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현상액 속에 인화지를 담그고 트레이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서서히 상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검은 형체가 드러나고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
그것은 제가 매일 식탁 맞은편에서 마주하던 사랑하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 찍힌 강준호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린 채 저를 벌레 보듯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철저한 통제욕과 우월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거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찍은 컷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제가 알던 오은주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 축 처진 어깨,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그것은 행복한 사모님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를 맞을까봐 눈치를 보는 영혼이 거세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인화된 사진들을 집게로 집어줄에 매달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흔들리는 사진들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미치지 않았어. 제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은 매일같이 제 기억을 조작하고 제 감정을 난도질해왔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문제야라는 말로 저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짓는 저 싸늘한 비웃음이 실제한다는 것을. 내 고통은 환상이 아니라 저 남자의 교묘한 연출이었다는 것을요. 현상된 사진 속 완벽하게 정리된 거실은 마치 범죄 현장처럼 서늘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바닥은 제 자아가 말살된 흔적 같았고 각 잡힌 가구들은 저를 올가매는 쇠창살처럼 보였습니다. 그 깨끗한 풍경 속에 도사린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 어깨를 꽉 쥐며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파고드는 그의 손가락,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즐기는 듯한 그의 미세한 눈떨림까지. 렌즈는 그 찰나의 아기를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생활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물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암실 밖에서 남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에 놀라 움츠러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사진 속의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의 불행한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니? 넌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야. 제발 나를 꺼내줘. 저는 마르지 않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을 남편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어두운 암실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안방 문을 향해 소리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 복수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 막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지나칠 정도로 화려해서 마치 우리 가족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가 줄지어 나왔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 속에서 저는 그저 배경을 채우는 말 잘 듣고 정숙한 며느리라는 소품일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참 반듯하게 컸어. 다 준호가 집안 기둥, 노릇을 잘해서 그렇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남편 강준호는 짐짓 겸손한 척 고개를 저으며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그 유려한 손동작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오만함을 아마 저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유, 어머니. 집사람 내조 덕분이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준호 씨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너는 내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주입하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눈빛을 아주 잘 압니다. 저를 질식하게 만드는 다정함을 가장한 그 차가운 통제를 말입니다. 신우이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케 요즘 얼굴이 좀 폈네. 뭐 좋은 일 있어?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외출, 먼지 쌓인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만났던 그 자유로운 세상이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답할 말을 고르며 머뭇거리는 사이 준호 씨가 낚아채듯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아, 그거. 요즘 집사람이 바람이 들어서 그래. 준호 씨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듯 킬킬거렸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라니. 은주가 시어머니의 눈매가 날카로워지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바람난 게 아니라요. 요즘 문화센터인가 뭔가 다니면서 사진을 배운답시고 설치거든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서로 찍어주고 난리도 아니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제게 사진은 그리고 그 수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숨을 쉬기 위해 뚫어놓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셔터를 누를 때 비로소 저는 강준호의 아내가 아닌 오은주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입을 거치는 순간 제 간절한 구원은 하찮은 아줌마들의 소꿉장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올케가 기계 다룰 줄은 알아? 옛날에 컴맹이라고 오빠한테 구박받았잖아. 신우이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표정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쓰던 카메라가 있어서요. 소소하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하자 남편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거운 팔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꺼봐. 목소리 기어들어가는 거. 당신은 이게 문제라니까. 뭘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 낡은 카메라 들고 나가서 폼 잡는 거 내가 보기엔 그냥 귀여운 투정 같더라고. 요즘 집사람이 갱년기라 그런지 예술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갱년기, 예술가 흉내. 식탁에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하 호호호. 그 웃음소리가 식기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제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얘도 참. 준호 내가 이해해라. 원래 여자 나이 50줄 되면 괜히 센치해지고 그런다더라. 은주야. 너도 적당히 해라.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안 꼴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려 좌중의 웃음거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 그것이 준호 씨가 저를 소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안의 존엄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자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사진엔 슬픔이 묻어 있어서 아름다워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감정을 예술이라고 해주었는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은 그것을 갱년기 증상과 흉내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서늘한 각성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웃음소리를 갈랐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준호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실수했어? 그는 끝까지 저를 칠칠 맞은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늘 주눅들어 피하던 그 눈을 말입니다. 아니요. 실수가 아니에요. 18.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흉내가 아니라고요, 여보. 저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탓도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무언가에 열중하는 게 그렇게 우스워요? 내 감정이, 내 노력이 당신 술안주 거리밖에 안 돼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순종적인 아내에게 반격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취했어?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 겁을 먹고 죄송해요라고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아내를 밟고 서려는 초라하고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말버릇?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할 권리 없어. 오은주. 남편이 식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고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이제 카메라 렌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남편의 표정, 당황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 의가식적인 식사 자리의 민낯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사람들 보잖아요.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남편은 주의를 의식하며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봐. 오늘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깟 사진 나부랭이 좀 배운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깟 사진 나부랭이.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현상한 사진들을 스캔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바로 봐. 이게 당신이 말한 그 흉내야. 화면 속에는 흑백으로 인화된 집안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돈된 거실 그 한가운데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그가 저를 향해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낼 때 몰래 거울을 통해 포착한 그 서늘한 눈동자까지. 사진 속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고 그 안에 갇힌 제 고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담긴 것이 저의 비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눈치였습니다. 당신이 날 조롱하고 무시할 때마다 나는 렌즈를 통해 당신을 봤어.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이 사진들이 증명하고 있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이걸 다 찍고 있었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정신병자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신병자. 그가 저를 통제하기 위해 수없이 붙여왔던 라벨. 하지만 이제 그 단어는 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난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하얀 천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쓰고 있던 착한 아내라는 가면처럼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숨막히는 연극, 더는 못 맞춰드리겠네요. 예. 너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냐? 준호야. 쟤 안 잡고 뭐해?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만지지 마. 그 손 더러워.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고쳐 메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와 남편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 모든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신18.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에 닿았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렌즈캡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신일 프랑프트 칸터누어티 호텔 신 베리에이션. 방금 전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있던 그 풍경.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귓가를 때리던 그 순간들. 준호 씨는 제 옆에서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를 했었지요. 다시금 떠오르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서늘합니다. 어머니, 우리 은주가 요즘 늦바람이 나서 사진을 배운답시고 설칩니다. 갱년기라 그런지 예술가 흉내를 내더라고요. 귀엽지 않아요? 가족들이 터뜨리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소꿉장난, 흉내, 귀엽다.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존재를 난도질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정 씨가 해준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신사. 은주 씨 프레임 안에서는 은주 씨가 왕이에요. 무엇을 찍을지 무엇을 버릴지는 오직 은주 씨만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저는 더 이상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보 자락을 꽉 쥐었던 손을 놓고 수저를 내려놓았을 때 그 명쾌한 소리. 달그락. 그 작은 소음이 거대한 가부장제의 웃음소리에 균열을 냈던 것입니다. 그건 흉내가 아니에요, 여보.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식탁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준호 씨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뭐라고? 라고 되물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내 감정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건 갱년기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내 취향을 조롱하고 이 집안의 장식품 취급할 때마다 느끼는 모멸감이라고요. 준호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약 먹을 시간 지났냐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을 때 저는 그가 거인이 아니라 겁쟁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미쳤어? 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잡으려던 그의 모습은 이제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저를 착한 며느리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구경해온 관객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집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당신이 골라주는 옷을 입고 당신이 정해준 메뉴를 먹고 당신이 허락한 감정만 느끼는 인형 노릇은 끝났습니다. 준호 씨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나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그렇게 호텔 레스토랑의 무거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세상을 제 방식대로 아웃포커싱 할 수 있게 되어서였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 캡을 열고 화려하지만 감옥 같았던 그 호텔 건물을 향해 뷰파인더를 갖다 댔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저는 비로소 저를 선언했습니다. 유리 정원은 깨졌고 저는 그 파편 위를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첫 번째 컷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갤러리 카페의 통유리를 넘어와 흰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빛은 강준호, 그 남자가 고집하던 안막,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날카로운 빗줄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를 지니고 있네요. 저는 한 손에 따뜻한 머그잔을 든 채 벽에 걸린 제 생애 첫 전시회의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인의 집. 그것은 제가 20년을 살았던 공간이자 철저히 이방인으로 머물러야 했던 감옥의 이름입니다. 카페 구석에서 원두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동안 저는 액자 속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봅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식탁보, 그 위에 놓인 식은 국그릇, 그리고 거실 거울에 비친 초점을 잃은 여자의 흐릿한 실루엣. 남편은 이 사진들을 보며 우울하고 기분 나쁜 쓰레기라고 했지만 지금 이곳을 찾은 낯선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한참이나 그 정막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은주 씨, 아니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미정 씨가 쾌활한 목소리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헐렁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꾸밈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냥 은주라고 불러요, 미정 씨. 아직 작가라는 말은 좀 간지러워서요. 무슨 소리야? 저기 방명록 봐요. 사람들이 남긴 글들.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이라던데. 당신이 그 집에서 느꼈던 그 감정 사진 밖으로 다 튀어나왔다니까. 미정 씨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들려 움츠러들었을 테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내가 느꼈던 고통이, 내가 견뎌온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기분이 드네요. 그때 카페 입구의 풍경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두 명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낯선 표정의 두 사람. 대학생이 된 아들 민우와 고등학생인 딸 지수였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갤러리가 아닌 소박한 카페 분위기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저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를 벗어난 아내의 반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엄마, 민우가 쭈뼛거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왔니? 앉아. 뭐 좀 마실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찻잔을 쥐고 있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벽에 걸린 사진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가장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 있는 제 발만 찍힌 사진이었죠. 지수가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아빠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던, 그래서 엄마인 저를 은연중에 무시했던 딸아이였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사진 속 제 발을 바라보다가 옆에 걸린 또 다른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저녁 만찬상 앞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제 셀프 포트레이트였습니다. 이게 엄마야?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밥 먹어라, 학교 늦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엄마의 얼굴에서 저토록 깊고 어두운 우물을 발견한 것은 처음이었겠지요. 응, 그게 나야. 내 아빠가 정해준 메뉴로 상을 차리고 너희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던 시간이었지. 제가 덤덤하게 대답하자 민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의 말투에는 묘한 방어 기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빠가 좀 유별나긴 해도 우리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셨잖아. 꼭 이렇게 집안 망신시키는 것처럼 전시까지 해야 했어. 그냥 취미로만 하면 되잖아. 민우의 말은 남편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라며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뷰파인더 너머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레임 안의 진실은 말로 꾸며낼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우야,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건 물질적인 이야기지. 엄마는 그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너희 아빠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성능 좋은 가전제품 취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망신이 아니야. 이게 내 진짜 목소리야.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제 어조에 민우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던 지수가 갑자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엄마가 집에서 맨날 웃고 있어서 몰랐어. 아니, 아빠가 엄마는 예민해서 그래라고 할 때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엄마 너무 외로워 보여. 진짜 숨 막혀 보여. 지수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사진 속의 차가운 공기가 비로소 피부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세트장 뒤편에 시들어가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지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을 품어 안아 모든 걸 덮어주는 희생적인 엄마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나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이들 옆에 서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 제 말에 지수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정이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인생이 고유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겠지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갤러리 밖으로 나온 저는 목에 걸려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어루만졌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남편이 싫어했던 그 흐트러짐조차 이제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뷰파인더를 눈에 갖다 댑니다. 네모난 프레임 안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저 멀리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거친 들판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던 제 인생의 초점이 이제야 비로소 아주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그 소리는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명쾌한 신호탄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가는 멋진 여자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는 힐링 FM이 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